2026년 1월 22일,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 관련 기사들인데요. 와, 저 정말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년 차에 아니 미국이 동맹국인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넘기라면서요? 심지어 관세는 물론이고 군사력 사용까지 위협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사건이 바로 이 그린란드 사태입니다. 사실 이 사건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기이하고 좀 돌발적인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냥 해프닝 같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에 담긴 다른 조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보스 CEO들의 반응이나 기술 기업들의 생존 전략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맞춰보면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신호탄인 거죠. 패러다임의 변화라.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열쇠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대체 그린란드가 뭐길래 미국이 이 수십 년 된 네이토 동맹을 이렇게까지 흔들면서 얻으려는 걸까요? 단순히 땅이 넓어서는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디올렌틱 기사를 보면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기후변화로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린란드가 이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됐거든요. 아, 북극 항로요. 네. 그리고 둘째는 군사적 가치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골든돔이라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구축하기에 그린란드가 최적의 장소라는 거죠. 말하자면 미래의 안보와 경제 패권을 모두 줄 수 있는 열쇠 같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북극 항로랑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 미래 패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와, 그래도 그렇지 동맹국한테 영토를 내놓으라고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위협하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유럽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충격을 넘어서 거의 배신감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목스 기사에 따르면 덴마크는 당연히 요구를 거부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린란드에 유럽 군대를 파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군대까지요? 네, 심지어 나토 환장 제5조, 즉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건 사실상 한 번만 더 그러면 미군과 유럽군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수준의 경고였습니다. 수십 년간 동맹이었던 군대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눌 뻔한 정말 아찔한 상황까지 간 거죠. 와, 나토는 망해가는 사람 같다거나 심지어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적이다. 이런 유럽 측의 격한 반응이 인용된 걸 봤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관계가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 드네요. 결국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극적인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미국이 관세 위협을 철회하는 대신 덴마크는 주권은 유지하되 향후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한 일부 주권을 양도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에서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후 엔터테인먼트 기사를 보면 일단 관세 전쟁이라는 급한 불을 껐다는 소식에 S&P 500 지수가 1.2% 반등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도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가 대서양 동맹에 남긴 상처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유럽에게 더 이상 안보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런 뼈아픈 교훈을 남겼거든요. 유럽이 독자적인 안보 노선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이 지켜주는 유럽이라는 이 대서양 동맹의 근본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다보스에 모인 경제계 리더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반응이 정말 제각각이라도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타델의 겐 그리핀 같은 인물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면서 극심한 우려를 표했고요. 반면에 아주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모엘리스 앤 컴퍼니의 켄 모엘리스라는 사람은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것에 안도하면서 이번 그린랜드 인수를 역사상 최대 M&A 딜이라고 묘사했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걸 최대 M&A라고요?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이 걸린 문제를 그냥 기업 인수합병처럼 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사고방식이 정말 우리랑은 다른 차원이네요. 네, 국가 간의 관계, 동맹, 안보 같은 이런 전통적인 가치들이 거래와 손익의 관점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죠. 유로퍼시픽 자산운용의 피터 시프처럼 설령 그린랜드를 얻는다 해도 너무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거다라면서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었고요. 결국 이 모든 반응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전쟁이나 무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수로 놓고 경영 전략을 짜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그냥 일상이 된 시대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거래의 기술이 다른 정책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위스 수입품 관세 문제도 흥미로웠어요. 원래 39%까지 올리려다가 롤렉스 같은 기업 CEO들 만나고 나서는 15%로 낮춰주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은 했지만 다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게 바로 현 행정부 정책 스타일의 본질입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을 앞세워서 언제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배속해서 시장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책의 영향이 이제 슬슬 우리 실생활에까지 미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CEO 앤디 제시의 발언이 딱 그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그동안은 관세 인상을 예상한 판매자들이 미리 재고를 쌓아둬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관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보스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가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국내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제에 대해서 경제적 재앙이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데요. 네, 미국인 80%가 신용을 잃게 될 거라는 경고까지 했죠. 맞아요. 그 정책이나 또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나 서민 보호 같은 명분은 내세우지만 그 방식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 매입 제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블랙스톤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 주가는 하루 만에 5.6%나 폭락했습니다. 정책 하나가 특정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지정학, 무역, 국내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 예측 불가능한 거래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어쩌면 이 전쟁의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장은 기술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의 핵심 협력사인 중국 럭스셰어 랜섬웨어 공격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건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단순한 해킹 사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유출된 데이터 목록을 보면 애플, 엔비디아, LG, 테슬라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2025년까지의 설계 데이터, 3D CAD 모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2025년까지요. 아직 공개도 안 된 미래 제품의 설계도가 통째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존폐를 걱정해야 할 수준의 피해인 거죠. 그래서 이걸 공급망 공격, 즉 서플라이 체인 어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부릅니다. 아, 공급망 공격이요? 그러니까 애플을 직접 노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사를. 맞습니다. 핵심 기업 대신에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사를 공격해서 원하는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유출된 설계도는 경쟁사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위조품 제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자국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엔비디아 AI 칩 수출 통제 법안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승인하니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AI 오버워치 액트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죠. 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AI 가속기는 단순한 반도체 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군사적 자산이다. 아, 무기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전략 물자를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적성국에 팔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무기 판매처럼 의회의 엄격한 감독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판매를 그냥 승인해 준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조건을 달았죠. 바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의 기술이 등장합니다.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그 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간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5%요? 정말요? 이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사실상 기업에 세금과는 다른 종류의 뭐랄까 통행세를 매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합니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안보 논리를 통해서 국가가 민간 기업의 이익을 직접 공유하겠다는 거니까요. 이제 기술 기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지정학적 계산법까지 읽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네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도 필사적으로 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유비소프트하고 소니 사례가 딱 그런 경우 같았어요. 맞습니다. 먼저 게임에서 유비소프트를 보면 5년간의 기나긴 부진을 겪은 끝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던 원격 근무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직원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 대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생성형 AI 개발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효율성과 집중에 모든 걸 건 거군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겠네요. 소니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의 생존 전략인 것 같던데요. 소니는 TV 사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사의 상징과도 같은 브라비아 브랜드를요, 중국의 TCL과의 합작법인으로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라비아를요? 네, 소니는 브랜드 가치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TCL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결합이죠.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한 겁니다. 유비소프트는 내부 혁신, 소니는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는 거군요. 두 사례 모두 각 분야의 전설적인 기업들이 기존의 성공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사업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들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꿰어보니 2026년의 세계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동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아래 동맹 관계와 무역 질서가 예측 불가능하게 재편되고 있고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기술 패권 다툼이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별개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북극의 그린랜드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긴장은 아마존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여러분의 신용카드 금리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엔비디아 칩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AI 기술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의 특정 기술 판매 수익 일부를 가져가고 동맹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영토 거래를 시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자유시장과 국가 안보의 전통적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